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54회 방송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때가 아니면 웬만하면 영하로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나마 좀 살만한 계절들이 다시 다 지나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반은 농담이지만 알래스카 같은 데로 이민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서 봄,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53회 에피소드에서 제가 개발자 취업 준비를 위한 멘토링 같은 대외 활동 하나를 참여하고 있다고 살짝 언급 드렸었는데요. 사실 단순히 참여만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간단하게 멘토링 후기나 리뷰를 팟캐스트에서 살짝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감사하게도 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감사하게도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던 분야에서 우수코치로 선정이 돼서요. 요번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식이 진행된 거예요. 인터뷰는 그럭저럭 잘 마무리되었고 나중에 관련 공식 블로그 등에 게재될 예정이긴 한데요. 인터뷰할 때 따로 녹취 진행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녹취한 거 팟캐스트 소스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운영진 측에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해당 인터뷰 내용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한 프로그램은 로켓펀치와 집무실을 운영하시는 알리콘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준 컴퍼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지망하고 계시는 특정 분야별 실무자 코치님들과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취업 활동에 도움을 받는 가상의 회사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자율성과 강제성이 어느 정도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취준 컴퍼니에 개발 데이터 팀의 코치로 합류했고요. 운이 좋게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먼저 우수코치로 선정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다시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말이 좀 많아서 아마 텍스트로 게재되는 인터뷰 내용은 분량을 좀 줄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 중에 좀 예민한 제 개인정보는 좀 빼더라도 가능한 한 로우한 날 것 그대로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에피소드와는 달리 이번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괜찮겠죠? 제 팟캐스트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저같이 겨우 밥벌이하는 평범한 개발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작용을 할 테니까 자랑 겸 홍보 겸 청취자분들께 공개드려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일단 인터뷰 자체는 조용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소 녹음하던 장소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다른 에피소드들과 비교했을 때 음질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본 에피소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여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플로,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링크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계신 업무 중점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취준 컴퍼니 2기부터 개발 데이터 팀 코치로 합류한
합니다.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현재 사피라고 부르는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프로그래밍 강의를 나가고 있고 틈틈이 집필 작업도 겸해서 현재까지 책 출간 경험이 있습니다. 요 근래 또 준비하는 책이 하나 있긴 한데 언제 나올지 아직 모르고요. 취준 컴퍼니 합류 이전에도 여러 코딩 부트캠프의 파트타임으로 멘토링이나 강의 같은 대외 활동을 진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2, 3년 전부터는 개발자 팟캐스트를 하나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취준 컴퍼니의 코치로 참여하고 있고요. 강의도 나가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 다니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요거는 어떤 분야인가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건 원래 제가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한 상태였는데 업무적으로도 필요하고 제가 스스로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은 전공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요새 핫한 그런 분야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수명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 컴공과를 졸업하고 개발자로 진로를 딱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경우는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랑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 이미 정했었고 중학생쯤에는 이미 부모님과 구체적인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태어났고 중고등학교까지 썼는데 부모님께 중학교 시절부터 난 컴퓨터공학과를 갈 거고 성적이 되면 서울로 올라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다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 컴퓨터를 다룰 때는 프로그래밍보다 먼저 워드 프로세서 같은 컴퓨터 활용 분야부터 배워나갔거든요. 제가 정말 악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당시에 한자를 정말 외우지 못해서 그냥 외우려는 시도 자체도 싫어서 안 했었는데 그래서 한문 과목이 이제 평균 성적을 다 깎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접했을 때 키보드로 글을 적어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한문을 외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한글도 예쁘게 다 출력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컴퓨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글을 쓰는 시대는 끝날 거고 한자 자체도 거의 필요 없어질 거다라고 주변 친구들에게 장담하면서 컴퓨터를 무조건 배워서 써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때 참 대단한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을 쫄라서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교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선생님 업무도 가끔씩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얻어먹었죠. 그러면서 컴퓨터를 쓰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진로를 이미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해주신 특별한 이유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컴퓨터로 뭔가 하는 거 자체를 좋아했었고 컴퓨터가 좋으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고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지원을 했었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또 컴퓨터 공학 전공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게 또 당연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당연하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개발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에 맞춰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른 학과를 지원하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무조건 컴퓨터공학과만 지원하겠다고 우겨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요새는 뭐 시대를 보면 그냥 학과 전공 상관없이 더 좋은 학교를 갔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고 할 만한 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돌이켜보면 특별한 계기라고 할 만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 말고 음악 쪽에 재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아노도 오래 배웠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컴퓨터를 갖고 싶다고 부모님께 조를 때 집에 컴퓨터를 둘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집이 그때 좁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하고 나서 오랫동안 배워왔던 원래 집에 있던 피아노를 팔고 그 자리에 컴퓨터를 두게 됐어요. 아마 그 사건이 제 인생이 컴퓨터 분야로 흘러가게 만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전공자 개발자 진로 결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사실은 없었다. 그냥 컴퓨터를 좋아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 개발자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래부터 개발자의 인생을 타고났다.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 컴퓨터 조립하고 싶었습니다. 용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자기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자 꿈나무들에게 어떤 점이 좋으면 뭐 프론트엔드를 가라, 혹은 백엔드로 가라, 혹은 게임 개발자로 가라 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발자 꿈나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아직 10대 이하의 성인이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대학 생활을 하거나 졸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개발자를 꿈꾸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다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치준 컴퍼니에서는 모두가 20대 이상의 성인이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의 경우라면 전공자다, 자기가 전공자인데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본인 쌓아온 만큼, 쌓아 올린 만큼 다 올라가집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쫄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어차피 IT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 웬만큼 먹고 사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고, 물론 그래봤자 월급쟁이 생활인 건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더 성공하는 건 본인의 노력과 운과 타이밍이 다 잘 조합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비전공자,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 개발자로 이직하려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상 분들 경우도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어차피 알아서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이 바닥이 역시나 자기 흥미와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엄청 힘든 가운데 이게 자신의 성향이나 흥미라도 맞아야 겨우 지속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제 경우는 백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화면 신경 쓰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부분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못 정하겠다, 그러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 경우라면 대세를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특정 기술이 활성화된 곳이 사실상 시장 자체도 더 좋고요. 그리고 움직일 곳도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집할 거면 차라리 대세를 따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웹 프론트엔드 쪽은 리액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요. 뷰도 리액트보다 못하지만 아직 유효하고요. 웹 백엔드 쪽은 노드나 자바나 파이썬 정도가 있을 거고, 모바일 네이티브 앱, 안드로이드나 iOS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어떤 성향으로 따진다면 제가 강의나 멘토링 등을 통해 상담을 해봤던 경험, 그리고 지인 개발자분들과 이야기해봤던 여러 가지를 통해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본 거면, 내가 만든 코드가 바로 눈앞의 결과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빠르게 반응되는 것에 재미가 느껴진다면 프론트엔드 쪽에 취향이 맞는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영역 쪽에서는 웹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쪽으로 갈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화면 구성이나 UX, UI에 관심은 별로 없거나 흥미가 없는데 개발자를 하고 싶고 분야를 못 정하겠다, 근데 내가 딱히 어딘가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하시면 웹 백엔드 쪽을 하시면 무난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ID로 유명한 젯브레인즈에서 진행한 개발자 생태계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로그래밍 언어 탑3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개발 직군이 웹 개발자였고, 그 중에서도 웹 백엔드 직군이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실패하지 않을 만한 무난한 선택이라면 웹 개발 쪽의 백엔드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기도 쉽고요. 한국은 웹 백엔드로는 아직까지는 파이썬보다는 자바스크립트랑 자바가 좀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이긴 하고, 고랭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겠고 선택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요. 국내 환경으로만 보자면 사실 그룹사들은
여전히 백엔드는 자바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솔직히 압도적으로 많고, 내부에서 신규 미니 프로젝트나 프록시 서버 정도 사용 용도로는 노드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바가 많고요. 프론트엔드 쪽은 리액트로 많이 넘어갔어요. 뷰도 아직 국내에서 힘을 쓰는 편이고, 그리고 좀 의외로 보실 수도 있는 게, 사실 큰 그룹사급에서는 앵귤러도 아직 은근히 쓰거든요. 이게 개발 방법론이 기존 백엔드에서 다뤄진 방법들과 좀 비슷한, 통하는 면이 좀 있어서 앵귤러도 활용이 은근히 좀 많이 되고요. 그 한참 뜰 것 같았던 스벨트도 있었는데, 스벨트는 아직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스타트업 경우나 레거시 자바를 걷어내고 있는 곳이라면 백엔드로 노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쪽 분야가 있는 곳이면 파이썬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고민 그만하고 빨리 정하셔서 공부 시작하시면 되고, 어차피 취업을 하신다고 해도 정해둔 언어나 영역 하나만 하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평생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딱 이 분야로 가라는 조언은 커피챗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랑 상황을 좀 더 들은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개발자로 근무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점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이겨내면서 개발 커리어를 관두지 않았다. 그런 적이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실무로 개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신입인 시절이었을 때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 개발하다가 뭐가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다 제 탓이 됐고요. 근데 또 몰라서 물어보면 또 혼났고요. 그 후에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사이클처럼 악순환처럼 계속 이어질 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위염이랑 식도염이랑 탈모랑 수면장애를 다 겪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할 때는 동료라고 부를 사람이 따로 없으니까 일을 혼자 힘으로 다 쳐내야 되는데, 개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 경우도 무척 힘든데, 개발만으로 풀리지 않는 업무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때는 주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때는 한두 번 정도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좀 경력이 좀 쌓이고 나서 팀장이나 리더, 관리자급으로 일을 할 때는 개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과 영양가 전혀 없는 소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굳이 에너지 써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요. 애초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단호하게 잘라내거나 그냥 제가 결론을 내고, 이게 싫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막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반대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좀 다른 면에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력이 조금 쌓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팀장을 맡게 되고 팀원을 영입하게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돼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개발자로 취업을 한 거지? 싶은,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듯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신입 주니어 개발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또 달래주고 케어해줘야 하는데, 근데 또 위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압박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또 불평불만을 저한테 또 쏟아 놓으시니까, 근데 또 개발 진척은 전혀 안 되고 있으면 엄청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온 신경을 다 써줘서 가르쳐줬더니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 계획 자체를 저한테 얘기를 하거나, 제가 너무 편했나봐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면은 모니터를 진짜 집어 던지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개발 자체도 너무 힘들고, 개발자의 코딩 외의 업무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도 합쳐서 정말 이렇게 힘든데, 개발자 커리어를 유지하는, 관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용한 장소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코드를 쓰고 디버깅을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일이 그럭저럭 풀리는 상황에는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코드 품질도 좀 신경 써가면서 온전히 코딩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기간에는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동굴에서 약간 수련하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결과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고객이 됐건 사용자가 됐건 잘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만족한 모습을 봤다거나,
실제로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때문에 업무율이 30%가 증가된 걸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적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뭔가 딴 걸 찾아야 하지 않나 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다른 것도 건드려보고 하다가 또 교양 삼아 아니면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새로운 언어들을 학습 목적으로 책이나 공식 문서의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서 건드리다 보면 몇 시간이 그냥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전히 재밌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어쩔 수 없구나 나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발 자체는 재밌고 개발이 일이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과 상황이 결국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직 개발이랑 개발 관련된 여러 일 외에 더 효율적이면서도 제 직업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직 갈아탈 정도의 성공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과거에 스타트업 창업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개발도 좋지만 개발이 아닌 걸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 일과 개발과 관련된 일이 제일 돈벌이용으로는 나에게 쓸모가 있다라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여전히 아직 개발 그 자체는 재밌다 정도가 개발 커리어를 관두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진 게 또 있는데요. 네. 이게 약간 그 중간에 이제 뭐 개발적인 그런 소통을 하다가 뭔가 영양감 없는 소통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은 굳이 분위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안 쓴다거나 뭔가 알아듣지 않으면 단호하게 잘라낸다던가 이런 성격을 봤을 때 코치님의 MBTI는 요즘 최근에 받았던 기억이 안 나는데 ENTJ였나 그렇던 것 같아요. ENTJ예요? 네. ENTJ. 맞나? 그게 무슨 약간 사업가형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맞아요. 약간 그쪽이었어요. 네. 맞아요. ENTJ. ENTJ도 개발자가 잘 맞나 보네요. 아, 그래요? 그 경력 사항을 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네. 그 초반에 백엔드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강사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연유가 프로그래밍 강의 쪽은 그 개발자로 근무를 하면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거랑 다른 강의라는 커리어를 추가로 하나 더 얹은 상태로 지속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 개발자로 일할 때는 당연히 직장의 허락을 따로 구해서 했고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는 별다른 허락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했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한 파트타임 강의 경력도 꽤 길어져서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력상으로 보면 그냥 직업같이 보여요. 사실상 이제 두 번째 직업인 거죠.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데 그냥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이유는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살짝만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집안 경제 사정이 어느 시점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컸고,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 전후 시기쯤에 좀 큰 사고에 휘말려서 제가 피해자였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그걸 수습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그동안 몸과 마음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취업이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의지도 희망도 가지지 못했고 그냥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기만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 혼자 완전히 지쳐졌다라는 스트레스가 무척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걸 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충고나 조언을 해주셨겠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고 와닿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정신 못 차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멘토링이나 강의나 코칭을 할 때는 사실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딱 집어서 너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차라리 나중에 해 라는 형태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내가 첫 취업이 좀 늦었으니까 먼저 시작한 주변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뭐라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는
말 그대로 정말 알바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알바들을 했습니다. 개발이랑 일도 상관없는 그냥 알바였어요. 근데 일을 좀 더 하니까 당연히 돈은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긴 하는데 체력적으로도 엄청 힘든 데다가 제가 원래 하던 개발 업무나 제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알바를 하더라도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개발 일과 연관이 있는 걸 해야겠다. 아니면 나중에라도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T 관련 자격증이나 프로그래밍 강의를 알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강의 경력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함도 많았는데 제 경우는 좀 다행히도 개발 경력은 짧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개발자인데다가 4년제 전공을 한 상태였고 자격증도 기본적인 거 웬만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뭐든 간에 준비해두면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된다는 걸 그때 전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멘토링이나 강의를 할 때도 물론 이제 다른 코치님들의 의견은 또 좀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경우는 누군가 자격증 취득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해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하라고 합니다. 쓸모 있는 건 하라고 하고 쓸모 없어 보이는 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공인된 실적이나 자격증이 사실 언제 어디서 힘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시대에 따른 효용성 문제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는 건 해라 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 좋게 한 곳에서 주말 강의를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1년 정도 주말만 진행하는 강의라도 강의 경력이 좀 쌓이니까 그 이후에 강의 자리를 구하는 것도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솔직히 시기적으로 좀 잘 풀린 것도 있었고 제가 좀 잘 노려서 비집고 들어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 강의라는 일이 익숙해지고 나서는 제가 이런 강의 활동에도 재미를 느낀다는 걸 또 깨닫게 돼서 돈도 벌 겸 좀 다른 커리어도 쌓을 겸 겸사겸사 월화수목금은 개발자로 일하고 가끔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고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강의 시간이 끝났는데 뭔가 회사에서 급하게 터지면 다시 회사로 이제 주말에 출근을 하는 삶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만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개발자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걸 내가 예전에 알았으면 진짜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라는 아주 아름다운 표면적인 이유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뭐 원래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말하고 대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전공자였음에도 국비지원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야 너는 강의를 해도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사님이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그래밍 쪽 강의도 한번 해봐야지, 프로그래밍 책도 꼭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취업 후에 돈이 필요했던 시기랑 늦은 취업 시기랑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아직 연락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이번 커피챗에 도움을 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진짜요? 당연히 개발자시니까요. 그래도 개발자로 성공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분 중에 아직까지 연락이 되는 분들은 개발자로 성공하셔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분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신 분이 직접 개발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개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개발 실무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보고 진짜 굉장히 날카로우시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개발 업무 중에 가장 이제 메인이 코딩 업무가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발 강의는 이 개발 업무 중에 코딩 그 자체는 강의 경력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이 기억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교육 콘텐츠로서 다루는 코딩과 실무에서 다루는 코딩 영역의 갭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책에서 알려주는 거랑 실제 내가 개발자로서 개발하는 거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 강의에서는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라는 형태의 완전히 갖춰진 준비가 다 끝난 성공 케이스만을 딱 집약해서 알려주는 형태가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 실무에서 다루는 코딩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도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 찾아보고 읽어보고 적용해보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맨날 옆에 있는 다른 개발자분들과 코드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상 일정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패가 선행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개발 강의를 했던 경험이 개발 업무에서 코딩 그 자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매우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불행하게도 개발자의 업무가 코딩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코딩 분야 자체도 이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업무에는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고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개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필요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개발 강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제 경우는 저와 동일선상에 있거나 저보다 아래에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설명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는 꽤 자주 듣고 있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설명을 참 잘해주신다라는 이야기도 비개발자 직군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들어봤어요. 요번 치준 컴퍼니 커피챗 후기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후기에 감사하게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의미가 좀 있었던 거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책집필이나 팟캐스트 진행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쓴 책 중에 스테디셀러급으로 지금 나가는 책의 서평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이 설명이 쉽다. 처음 배우는 건데도 알아듣기 편하다. 이런 내용이 많고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서평 중 하나가 독자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내가 책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너무 자잘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보니 책에 그걸 저자가 설명하고 있더라. 신기하다. 저자는 경력 있는 실무 개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심자 관점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거지? 라는 서평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서평을 보고 정말 너무 기분 좋아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강의를 사이드 잡으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와서 완전히 백지 상태의 초보자분들의 많은 케이스를 봐왔고 함께 이야기해왔던 게 다양한 곳에서 괜찮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어떤 분야나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고민 상담을 해줘서 좋다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 강의는 실무 코딩 그 자체의 업무 수행 능력에는 솔직히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코딩을 제외한 여러 가지 개발자의 다른 업무 면에서는 꽤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개발 잘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잘하시고 커뮤니케이션도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초능력자가 점점 많아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여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서평이 좋은 서평이 달린 책은 어떤 책인가요? 책은 책이요? 네, 그 책. 강사 멘토나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취준생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답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실제 그렇게 상담했던 분들이 취준 컴퍼니 쪽에는 한 300명 넘는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4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일단 가장 최근에 취준 컴퍼니에서라면 역시나 첫 커피챗이었던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을 주제로 진행했던 또 공교롭게도 전부 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망하시던 아리따운 여성 세 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그게 첫 커피챗이어서 제가 긴장도 좀 많이 했던 데다가 저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원래 시작하기로 했던 저녁 7시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 4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1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목도 막 다실 정도였는데 제가 봤을 땐 테이블에 술만 없었지 거의 술자리 수준이 아니었나. 그중 한 분이 써주신 커피챗 후기가 또 공교롭게
베스트 후기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또 후기 문화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준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가까운 지인분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라던가 본인의 장기적인 큰 꿈을 엄청 조심히 털어놓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취업 최종 오퍼가 온 상태에서 연봉 협상 관련해서 통화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연락을 주셨던 그날 제가 친구들이랑 날을 잡고 모일 장소를 따로 예약을 해서 술 먹고 노는 날이었어요. 이미 다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락 주신 분께서 그날 면접을 보시고 회사에서 최종 오퍼가 온 상태였던 거예요. 연봉 협상 때문에 고민이 되셔서 슬랙으로 DM을 주셨는데 근데 이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건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급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술잔을 내려놓고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회사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어떤 식으로 너에게 오퍼를 주고 있냐 이런 걸 상세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봉 협상이 긍정적으로 돼서 그날 밤 술자리가 더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취준 컴퍼니에서 커피챗에서라면 이 첫 번째 커피챗의 세 분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좀 생각해보자면 요즘 세대 분위기에 맞지 않게 금융권 백엔드를 희망하시는 분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반대로 원래 금융권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인데 개발자가 되려는 분도 있어서 그 반대 경우를 봐서 좀 인상적이었고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커피챗 이후에 DM으로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취준 컴퍼니 외의 경우라면 시작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는데 어쩌다 눈이 맞아서 연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사정이 어려워서 정말 개인적으로 최대한 신경 많이 써드린 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나 물질적인 걸로는 그분의 상황 자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두고 몇 년 동안 걱정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내가 저분의 어려운 상황에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해서 진짜 많이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이분이 정말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시라서 지금은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님이 되셨어요. 제가 감히 그분 걱정할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번 기수 커피챗에서도 대표님이 도움을 좀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가 제 강의를 듣고 개발자로 전환을 성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개발자가 되시고 나서 일을 하시다가 다시 몇 년 후에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커피와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연봉을 많이 올려서 이직을 성공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약간 진리처럼 받아들이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 다니면서 4년제 대학교를 다녀서 이미 끝냈고 최근에는 대학원까지 병행하신다고 알고 있어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원래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개발자로 전향하시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고군분투 중인 분도 계시고 아마 이분은 제 생각엔 지금 하시는 과정 끝나면 취준 컴퍼니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 쪽에서 사연으로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개발자 취업 준비에 대해 물어보셨던 K님이라는 분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진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바로 떠오르는 분들은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취준 컴퍼니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겠네요. 네. 이제 코딩 부트캠프나 이제 취준 컴퍼니에서의 코치로 근무를 하면서 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자 취준 생태가 어떤지, 어떤 전망일지 이런 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다들. 그런 거를 주관적인 시선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도 진짜 좀 걱정되는데 얘기 잘못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주관적인 시선이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거가 좀 부족해도 제 좁은 시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을 먼저 할 건데 반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겨울이 올 것 같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좋은 직업이다, 핫하다라는 이 붐에 힘입어서 정말 엄청난 양의 개발자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 생각엔 이미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산업군에서 채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업체들도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확연히 줄어들 텐데, 저는 그게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과거에 닷컴 버블 사태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 혁명으로 보이는 곳으로 와 하고 몰려다니는 것에 좀 더 신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팟캐스트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신입 개발자를 희망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신 분들께는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당분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름난 기업에서 공채 자체를 취소하거나 경력 채용권도 완전히 다 취소하는 일로 시끄러웠거든요. 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입 공급이 정말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웹 프론트엔드가 당분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웹 프론트엔드가 사실 전공이 아니어도 쉽게 접근해서 취업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프론트엔드가 굉장히 코딩이 어려운 분야고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근데 또 트렌드는 가장 빠르게 변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도 제대로 다루기에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취업이 쉽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말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망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는 다른 개발 직군도 그런 분위기가 많지만 특히나 프론트엔드 쪽은 신입을 정말 안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왜냐면 백엔드가 좀 개판이어도 일단 화면이 잘 빠지면, 그러니까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화면이 잘 빠지면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와요. 그러니까 디자인만큼은, 화면 부분만큼은 UX, UI 이쪽 부분은 초반부터 공을 좀 들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경력자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모바일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희소성 있는 블록체인 쪽은 또 좀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전공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백엔드라던가 영역이 좀 다르지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이나 아니면 데브옵스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분야 쪽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시 레거시 자바 쪽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제가 그다지 근거 없이 혼자 느낌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준비하는 기간 자체를 좀 쓰셔서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처음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좋은 곳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에는 완전히 동감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도 때와 시기와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나이가 많거나 아직 실력이 모자란데 남들보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느낌이라면 저는 그래도 일단 취업 쪽에 무게를 먼저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장에 월급이 찍혀서 내 돈으로 내가 밥 벌어먹을 상황이 돼야 그래도 뭔가 좀 더 앞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많이 겪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 시장은 당분간 조금씩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신입 개발 쪽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네. 약간 이번에 그 코치님의 커피챗을 비전공자로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정할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전공자들이 이제 웹 프론트엔드로 많이 전향을 하니까 정말 많죠, 사실. 네, 좀 그런 쪽으로 코칭을 좀 더 해주시고 싶어서 맞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커피챗을 해봤을 때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또 거의 대부분 자바스크립트였어요. 거의 대부분 프론트엔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꼭 들어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보면 전공자는 굳이 커피챗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애들은
어차피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취준 컴퍼니를 들어올 그게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제 제가 모집을 한 게 좀 자바스크립트 쪽에 많이 오실 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약간 진행하다 보니까 요 최근에 전공자분이랑 자바 쪽 그 모집했을 때 한 분밖에 안 오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은 백엔드랑 자바가 괜찮나? 약간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커피챗 얘기를 하면서 커피챗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기들을 보면 네. 모든 분들께 이제 백엔드 프론트 상관없이 이제 책을 골고루 선물로 나눠주셨는데, 네. 그런 이제 선물에는 코치님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네.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인터뷰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취준 컴퍼니에서 커피챗을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오프라인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진행했는데, 오프라인 커피챗에 오신 분들께 다 최소 한 권씩, 경우에 따라서는 2권씩 책을 드렸습니다. 리액트 책도 있었고, 피그마 책도 있었고, 오라클 SQL 책도 있었고, 코딩 테스트 준비용 자바 책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지망하시는 개발 분야에 연관된 책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쪽 분들께는 피그마나 리액트 책을 드렸고요. 모바일 쪽은 모바일용 책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도 이제 모바일도 UX, UI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야니까, 그런 시대니까 피그마 책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바 쪽이신 분들께는 당연히 코딩 테스트 준비용 자바 책을 드렸고, 백엔드 쪽은 딱 맞는 언어군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오라클 SQL 책을 드렸습니다. SQL이 아직도 중요하니까요. 이 책들이 사실은 제가 구매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드릴 여유는 사실 없고요. 사실 제가 집필 작업을 했었던,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출판사 중에서 두이 시리즈로 유명한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제가 최종 컴퍼니에서 개발자 쪽 코치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어쩌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좋은 일 한다고 응원의 의미로 책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선뜻 지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냐. 내가 아마 개발자 멘토링을 하게 되면 웹 쪽이나 자바 쪽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책 종류가 몇 가지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지원해주신 책들을 오프라인 커피챗에 오신 분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책은 이제 거의 다 나눠드린 상태라서 아마 제 생각엔 다음 기수 분들께 드릴 책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타이밍 싸움인 거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또 인터뷰 기회가 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스 퍼블리싱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완전 새 책들을, 팔아야 하는 상품들을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이지스 퍼블리싱의 이지연 대표님과 제 쪽을 담당해주시는 신지윤 대리님께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만간 원고 이야기로 찾아뵐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책을 선물로 드린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감사하게도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책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책을 선물을 드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책을 좀 보시라.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만 찾으실 게 아니라 진짜 진득하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책과 같은 완전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로부터 개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취업 이후의 학습의 연장과 지속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멀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절대, 특히나 국내 유튜브 같이 편하게 완전히 핵심만 쏙 빼서 정리해서 실무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한 건 누구나 다 학습 가능한 거고, 누구나 다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미안하지만 돈 받기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결국은 학습 능력이 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해질 텐데, 물론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에서도 양질의 지식 습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만, 언제나 개발 기술의 학습, 항상 그 끝에는 텍스트 기반의 지식 습득이 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스킬 관련된 책을 단 한 권도 완독한 적이 없다?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정말로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셔야 한다고 저는 매우 강력히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지원받았을 때 더 기쁘게 나눠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드시 책이라는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매체를 통해서 혼자 힘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책을 드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팟캐스트 얘기가 나와서요. 네. 팟캐스트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도 커피챗을 해본 경험으로 중간에 이제, 그러면 유튜브는 안 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는 언제 안 하시는지. 일단 팟캐스트는 하는데 유튜브는 언제 할 거냐? 제 생각엔 아마 검색을 아주 상세하게 많이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용 유튜브 채널 그거 말고 아주 잘 찾아보시면 사실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유튜브는 이미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를 위해서 이미 팀 빌딩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 혼자서 진행할 콘텐츠도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흥하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따로 혼자서도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질문 주신 내용의 요지랄까 의미를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개발과 관련된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니까 개발자 유튜브를 할 건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강의 같은 지식 전달 콘텐츠, 그러니까 간단하게 개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린다라는 건 일정 수준까지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결국엔 수익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무료로 유튜브로 풀진 않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가능한 대인배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무료로 다 풀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쉽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서 팔 것 같고요. 그리고 맛보기는 아니더라도 유료로 받아서 팔기에 미안한 어떤 그런 느낌의 내용이라면 유튜브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준 컴퍼니에서 커피챗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력서를 보고 프로필이나 프로젝트 깃허브를 보고 말씀드릴 거 정리하고 가능한 상황이면은 지인 개발자분들께 부탁드려서 또 추가로 의견을 받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거나 책 집필을 하거나 팟캐스트 준비하는 것도 실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보는 그 마지막 결과물인 컨텐츠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이랑 똑같은 거죠. 팟캐스트만 해도 제 경우는 플레이 타임 최소 10배 이상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방송을 만들려면 10시간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즉석에서 혹은 라이브로 바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기 때문에 영상 컨텐츠인 유튜브는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수고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매우 강력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개발 강의 유튜브 채널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구독자 얼마 안 돼요. 공짜니까 다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인색해요. 저는 그럴 거면 저는 차라리 컨텐츠 퀄리티를 좀 더 높여서 유료로 판매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꼭 돈으로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뭔가 최소한의 대가가 없으면, 안 그러면 그런 지식 전달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제가 돈이 많아서 취미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어오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누구나 겪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로서의 강의와 같은 콘텐츠 유튜브를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제가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는 식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화돼서 당장 월급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저는 아마 유튜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발자용 트위치를 할 것 같아요. 무료로 그냥 실시간으로 강의 계속하는 거예요. 돈에다 조금 받으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 주신 내용의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언제 할 거냐?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다.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개발자 유튜브 정도면 모르겠지만 강의에 가까운 지식 전달용 유튜브는 솔직히 모르겠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개발 쪽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엄청 날카로우시군요. 그러면 이제 저도 막 하도 인프런이나 아니면 이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강의 하는 그런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누구나 저는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님처럼 네. 개발자도 하고 강사도 하고 집필 뭐 책도 내고 음. 유튜브도 하고 싶은 꿈나무가 있다면 네. 아낌없는 도움 부탁합니다. 개발하고 강의하고 집필하고 유튜브 같은 콘텐츠 활동도 하고 싶다. 일단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려보자면 일단 개발자가 되신 후에 회사에서 한 명의 개발자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 안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계획해서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좋아서 2잡, 3잡, 4잡, 멀티잡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단 개발자 일을 하시면서 뭐가 됐던 간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하는 뭔가를 최소 3달 이상 유지하는 걸 목표로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냥 깜냥이 안 되는 나만의 욕심뿐이었는지에 대한 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제가 늘 이야기 드리듯이 개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기도 해서 여기서 다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게 빠르긴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 경우를 반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랑 정말 친해지시거나 아니면 술이나 밥을 많이 사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렇게 내놓을 만큼 좋아하는 분이 되시거나 그것도 아니면 저도 뭔가 1대1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게 있어야 하는 분이어야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제가 움직일 것 같아요. 어설프게 같이 하면 원래 혼자서 해오던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조언을 드리긴 좀 그렇고 간략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들이대시면 일단 돼요. 지속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속이 안 될 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경험담이나 조언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결국 말씀하셨던 그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자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외에 아주 큰 조언이 필요한 영역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의지가 있어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이해관계자가 됐건 지인이 됐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돼야 하는 건 일단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개발자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하셨던 활동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들이대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배워나가고 갖춰나가고 그러면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비슷하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개발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뭔가 준비해서 처음부터 다 갖춰두고 했다기보다는 하고 싶다 해서 일단 해보면서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팟캐스트 쪽에서도 이런 내용을 최근에 조금씩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걸 주제로 커피챗을 열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 취준 컴퍼니의 취준생 분들이 흥미를 가지시기에는 약간 아직은 거리가 있는 주제 같아요. 개발자 일단 되셔야 되니까. 취업이 급한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개발자가 되시고 나서 직접 들이대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된다 정도로 여기서 일단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치님은 네. 개발하면서 강사도 해보니까 되네? GP도 해보니까 되네? 팟캐스트도 해보니까 되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일단 강의 자체는 정말 돈이 없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고, 지필 같은 경우는,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글을 좀 여러 번 올렸어요. 이렇게 건방지게 초년차부터 글을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올렸는데 그거를 봐주시던 거기 운영진 분께서 거기서 이제 책을 내자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최소 연차 기준이 안 되는데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져 있고 얘가 글을 많이 쓴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뭔가 기회가 올 텐데 그런 기회나 타이밍을 잡으려면 내가 뭔가 지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아무것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일단 시작해야 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인분이 일단 가지고 있는 채널이니까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제 계속 지속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끔씩 막 오디오 클립이나 뭐 애플 팟캐스트 이런 데서 막 1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이제 분야별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시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럼 코치님 깜냥이 돼서 이렇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치중 컴퍼니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 취준 컴퍼니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둔 상태에서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강의나 멘토링 경우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로드맵 일일이 그려드리면서 잡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취준 컴퍼니에서는 제가 커피챗을 진행해 봤을 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코딩 부트캠프 같은 교육 과정도 끝내셨거나 끝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취업 자체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취준 컴퍼니에 오신 분들은 전국의 개발자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정보력이 꽤나 높은 분들이시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시 서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본인을 연마하시고 지금까지 쌓아오신 걸 최대한 잘 발휘하셔서 취업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취준 컴퍼니 내에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코치분들께 좀 먼저 들이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취준 컴퍼니에 코치로 오시는 대부분의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뭔가를 좀 더 나눠주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다소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아쉬운 쪽에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코치분들이 먼저 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나랑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지랖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치분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어떤 채널상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딱히 답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좀 부끄럽더라도 그냥 궁금한 코치님 개인에게 DM을 날리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경우도 지금 커피챗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DM 날린 분한테 거의 질문을 한 4, 50가지를 답변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이제 코치님이랑 얘기를 해서 만약에 단 한마디라도 바쁜 실무자이신 코치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썼다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후기를 채널에 짧게라도 남겨주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 코치님들께는 보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구독이나 좋아요, 댓글이 없으면 그 채널 망하는 거예요. 도움을 스스로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좀 샤이한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 코치님들께 그 노하우와 그분들의 깊은 생각들을 최대한 빼가셔야 되고 코치님들께도 좋은 피드백과 후기들을 꼭 작성해 주셔서 코치님들 스스로도 취준 컴퍼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치님들도 다 사람이고 대부분 여러분처럼 회사에서 월급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취준 컴퍼니 쪽에서 이렇게 좋은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고 집무실이라는 장소까지 마련해서 실무자들을 모셔와서 판을 깔아뒀으면 본인이 직접 찾아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준 컴퍼니 여러분도 코치님의 또 다른 성장을 도와주실 수 있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준 컴퍼니의 운영진 분들, 로켓펀치나 집무실을 운영해주고 계시는 알리콘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아이디어를 또 내시고 또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해내고 계신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매우 스마트한 느낌으로 잘 접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사실 대표님과도 따로 한번 만나뵙고 싶어요. 3기에서도 취준 컴퍼니에서 커피챗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 DM 주시면 제가 여유 있을 때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 혹은 알아볼 수 있는 선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준 컴퍼니 우수 코치로 선정돼서 무척 기쁘고 인터뷰도 마련해 주셔서 기쁩니다. 다음 기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나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해주신 분은 취준 컴퍼니 관련 임직원뿐은 아니시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멘티분,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는 쪽이셨던 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커피챗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진행한 멘토링 참여자분들 중 가장 먼저 취업하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하신 능력자분이세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빠르게 성장해 나가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시느라 정신 없으신 데다가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든 가운데 인터뷰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준비해 주신 질문들이 좋아서 덕분에 제가 참 많은 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주관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조금씩 개발자 취업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취업이 만만하지 않음에 불안함과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셔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능력만 있으면 팀원으로 영입하고 싶은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라서요. 마음으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라는 직업이 핫해지면서 경쟁 역시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 경쟁 속에서 개개인이 쏟는 노력과 시간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인 부분까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 얼마나 더 해야 저 인구의 시간이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될성부른 신입을 받아서 키워나간다기보단 개인의 사비와 시간을 더 들여서 신입으로 보기 힘든 수준까지 자신을 끌어올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잡는 형태로 개발자 취업 시장이 바뀐 상태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긴 어려워요. 엄밀히 따지면 취업을 해도 이제 겨우 시작인데 말이죠. 위안이 되시진 않겠지만 저 역시 그리고 많은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무언가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주말 없이 산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최근에야 겨우 의식적으로라도 숨 쉴 틈을 좀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드리고 보니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망감만 생기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어딨겠나 싶기도 해요. 가정 환경이나 과거를 탓하는 것도 잠깐이야 변명으로 써먹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바뀌는 게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런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겠죠. 다만 그게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잘 챙겨가면서 하셔야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로 한 것에 다다를 가능성이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이 짱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여력이 되면 여기 멘토링 활동이 끝나면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활동을 따로 해볼까 싶기는 하네요. 어차피 제가 팟캐스트 같은 간단한 채널은 있는 상태고 제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또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해야 될 게 많아서 실제로 가능할지는 아직은 모르겠긴 합니다. 예전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의 짤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짤에서 나온 대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오늘은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